인문학 대마왕 안치홍의 고전 뽀개기. 나는 오히려 전태일이 아주 평화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자기 얘기를 했다고 보는데 나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 특정인의 어떤 분신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이 가슴 아픈 거는 정상적인 상황이지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큰 가슴 아픈 상황들이 구조적으로 자리를 하고 있다면은 어떤 사람이 그 구조에서 억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말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분신밖에 없다면.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은 자기 몸을 희생하는 거는 가장 평화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분신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은 분신의 방법을 누군가 분신하겠다 그러면은 그런 방법을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네가 분신하고 기백이 있으면 차라리 적들에게 불을 질러라라고 추천하고 싶지. 다만 이제 분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분신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고 그 메시지와 분신이 어떤 역사적 맥락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전태일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죠. 아까 말한 자기가 죽지 말고 적들을 싸지는 게 좋았겠다는 거는 제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고. 근데 전태일로서는 최선이었을 거예요. 전태일이 각성해 나가는 과정이 재미는 있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 옛날 소비에트 공화국에서 철의 노동자가 어떻게 탄생하는가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은.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나중에 당사자회기 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거론될 수 있겠지만은 이 사후에 작성됐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한 단계적 각성 같은 것들이 현실보다 더 각성스럽게 묘사됐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조영래라는 당대의 대표적인 지식인이 작성한 글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의 미화 같은 게 있을 수는 있죠. 나는 깜짝 놀랐는데 여기 뒷부분에 개정판에서 발문을 썼다고 돼 있던데, 그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성자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이 사람은 성자와 성무로서 이 시대에 강림한 게 아니라 고통받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자각해서 그 남들보다 조금의 자각으로 어떤 동시대의 사람들을 대변하게 되는 보통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부활해야지 전태일이. 단계별 각성은 있죠. 단계별로 각성하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최종적으로 분신을 결행할 때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심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전태일은 다행히 젊은 나이에 분신을 했어요. 다행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전태일이 바보회라는 걸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바보회라는 거는 재미삼아 얘기하면 나도 중학교 때 만들었어. 중3 때. 근데 전태일을 알기 전이지. 전혀 다른 취지의 이제 그런 모임인데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전태일이 갖고 있던 감수성이라는 게 청년, 사춘기적인 그런 예민한 감수성에 입각한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질풍노도적인 감수성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한테서 보이는 허점과 배신의 기미들에서 실망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고 그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근본적이고 왕성한 동력으로 앞으로 나갈 수만 있는 거지. 젊어서 분신했죠. 세상에 실망할 틈이 없이 불꽃처럼 살다 가버린 거지. 그래서 각성하고 그 각성 이후에 더 큰 각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통 어떤 좌절과 실패와 절망과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겪고 현실과 타협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전태일은 그게 없기 때문에 불꽃 같은 삶이 된 거죠. 다만 이제 그 단계별 각성은 개인한테는 그런 단계별 각성이 그렇게 나타나지만 사회에도 똑같이 그런 게 나타나요. 사회에도 단계적으로 각성이 나타나는데 전태일이 그 각성의 어떤 하나의 드립을 날린 거지. 70년대 이런 말 안 썼겠지만 드립을 날렸는데 문제는 전태일은 아까 말했던 대로 청년적인 예민한 감수성 속에서 그냥 불꽃처럼 살다가 쓰러졌다면 우리 시대가 단계적으로 각성하는 과정은 그 이후의 과정까지 겪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실망스러운 모습과 많은 속물스러운 좌절과 이런 것들이 연결되죠. 그래서
다만 전태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각성에 대해서 좀 생각할 거는 아까 말했던 대로 협소했어.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고 불꽃처럼 고갱이만 남은 각성이었지.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각성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통은 사람들을 좌절시키지 각성을 시키지는 않는다. 근데 이 사람은 좀 특이한 사람이었던 것 같긴 해요. 이 학력이 별로 없잖아. 근데 글을 쓴 걸 보면은 예민한 감수성 같은 게 있어. 이제 그랬으니까 그 나이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은 착한 사마리안이 된 거잖아. 착한 사마리안이 돼가지고 자기가 그 길을 살기로 하다가 그 길이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길이 제단사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제단사가 됐지만 별로였죠. 그러니까는 판단이 빨랐어요, 또. 그러니까 바보해를 만들고 착한 사마리아인의 길을 걷기로 하다가, 그러다가 분신하기까지 기간도 되게 짧았어. 독특하게 좀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고 판단도 빨랐고, 그래서 좀 진짜 아까 말했던 불꽃 같은 성격이 아니었을까. 얘기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당사자 운동 얘기가 있었죠. 근데 당사자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마르크스가 뭐 옛날부터 만구의 노동자가 단결하라 그랬지만 그 노선을 가지고 계속 다툼이 있어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전위정당을 통해서 그 전위정당이 노동자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켜서 그 과도적인 과정에는 뭐 상당한 철의 규율과 또는 뭐 잠정적인 민주주의의 유보 이런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었고, 그게 이제 소비에트 공화국 건설 과정의 이념이었고, 좋은 것을 향해 매진할 때는 방법도 좋아야 된다는 그런 반론도 있었지, 그죠? 그 오래된 투쟁 과정인데, 이제 로자 룩셈부르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민주주의적인 투쟁 노선, 그러니까 과격한 여자예요, 로자 룩셈부르크는. 폭력적인 노선을 걸었는데도 당 내에서의 민주주의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폭력의 대상은 적들에 대해서는 폭력적이지만 우리 동지들에 대해서는 더없이 평화적이어야 된다는 게 이제 로자의 노선이었다고 해석할 수가 있죠. 이제 그 양쪽 노선이 계속 부딪히는 게 아까 전태일이 그런 고민을 하는 게 대학생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지는 것처럼 이제 노동자들 그다음에 억압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각성시킬까 하는 것들은 유사일의 모든 지식인들의 고민이었거든. 그 진보적 지식인들의. 그럼 어떤 스탠스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할 것인가 이런 게 되게 고민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려지는 과정을 보면은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전태일을 알린 사람은 서울법대 출신의 조영래라는 변호사였고, 그 다음에 전태일 사건 이후에 파급대에 나간 하나의 계기는 서울 법대생들이 또 자기들이 들어가서 장례를 치르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종의 어떤 현실의 아이러니가 작동하는 거예요. 이소선 여사도 그 서울 법대생이 데려간다니까는 흔쾌히 내준 거고. 그러니까 어떤 비대칭, 불편함 같은 게 좀 느껴지잖아요, 여기서는. 그지? 그러니까 당사자 운동이 갖는 한계도 명확하지만 그 당사자 운동과 당사자 운동을 도와주는 어떤 지식인 집단 사이에 어떤 운동에 있어서의 주도권 또는 뭐 운동의 정체성 논쟁은 너무 오래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모범 답안은 있지만 현실에서는 항상 모범 답안대로 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김문수라는 사례를 보잖아요. 김문수라는 사람은 이쪽 계열에서 진짜 열심히 한 사람이고, 김문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변신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봤잖아요. 김문수는 진짜 열심히 한 사람이었어. 학생, 특히 노동운동을 주력으로 하는 학생운동 일파였는데, 근데 본인이 서울대 경영학과였고, 그러니까 본인이 엘리트였지. 기본적으로 엘리트적인 학력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 노동자가 되기를 희망했지만 노동운동을 하려고 한 것이지 노동자가 되기를 희망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1987년도 민주화 바람이 불 때 감옥에 있었고, 그래서 민주화 바람 때 노동세력, 민주세력 내에서 말하자면 뭐 농공행상 같은 게 벌어질 때 자기는 없었거든.
설 자리가 없었어. 자기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엘리트 코스를 걸은, 노동운동에서도 엘리트 코스를 걸은 어떤 지식인 출신의 노동자가 얼마나 쉽게 현실에 투항할 수 있는가 이런 거는 잘 드러나죠. 근데 또 쉽지 않은 게 최근에는 또 이런 일도 있잖아요. 뭐 어느 내가 토론회 갔다가 들은 얘기인데 뭐 어느 자동차 회사 다니는 뭐 사람이 그 면접을 들어온 학생의 매부였대나 뭐 그래 내 누나 그지? 누나 그 생일 선물로 아우디를 사줬대. 그러니까 그게 노동자야, 노동자. 지금의 노동자. 그러니까 지금의 노동자라는 규정 속에서 너무 많은 또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노동자가 분신할 필요가 없어진 세상이 되었고 일부 노동자 사이에서는 또 일부 노동자 사이에서는 여전히 어떤 그런 분신과 그 다음에 전태일 시대 같은 압박, 핍박, 그 다음에 고통 이런 게 있는 상황이고 이런 비대칭이 온전하기 때문에 이제 당사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도 점점 힘들어진 노동의 동력을 모으기가 점점 운동의 동력을 모으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 더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제일 큰 피해자 또는 지금 과거 평화시장 노동자 같은 존재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인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마땅히 대변해질 노조도 없고 뭐 물론 있긴 하지만 조직화나 정치 의식화 수준이 되게 낮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거기가 가장 절실하게 전태일이 필요한 곳인데 역사는 흘러서 전태일의 동생은 국회의원이 돼 있고 또 당시 핍박받던 그 노동자 대중은 일부지만 생일 선물로 아우디를 살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본가들과 암암리에 결탁해서 또 절반 이상의 전체 봉급쟁이들의 절반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구조적으로 빼앗아 먹는 노동자 집단이 존재한 이게 노동귀족하고는 또 달라요. 노동귀족은 뭐 일부지만 이 경우에 집단적으로 집단에 의한 집단의 구조적인 착취가 일어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당사자 운동을 뭐로 봐야 될 거냐 이제 당사자 운동을 어떻게 전개해야 될 거냐 이런 사회가 변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죠.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느끼는 이런 암담함이나 뭐 탈출구 없는 상황 이런 게 전태일이 느꼈던 상황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들은 지금까지도 유효하죠. 죽기 전에 불 지르면서 한 얘기가 자기 몸에 불 지르면서 한 얘기가 이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이거 지금도 뭐 잘 지켜지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그렇게 열심히 보진 않아서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는 흥미로운 게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런 것들하고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남긴 말이 뭐예요? 배가 고프다. 마지막으로 하면. 거기에서 어떤 인간 전태일이 어떤 노동 열사로서 거듭나는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냥 배가 고팠던 평범한 20대 초반의 한 청년이 왜 자기 몸에 불을 지르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을까? 이런 데서 어떤 전태일이란 이정표가 생기는 거지. 전태일이 성자이기 때문에 또 탁월한 어떤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노동운동의 이정표가 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는 각성이라는 게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죠. 성찰을 통해서. 아까 이 전태일 평전에 보면 그런 대목이 있지 않아요? 재단사가 됐는데 시다나 이런 애들 아픈 애들 보내주고 자기가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공장주가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전태일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배고프다 일 수밖에 없었던 전태일한 청년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 거는 구조적으로 착한 사마리아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탈출구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착해지면 안 되는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조를 들여다본 거지. 그 구조를 들여다보는 게 성찰을 통해서고 그거를 각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각성은 고통을 통해서 도달되는 게 아니라 성찰을 통해서 도달되는 거예요. 전태일이 어려서부터 겪었던 그 소위 뭐 간난고초라는 거는 뭐 대단한 거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할 게 없는 게 그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겪었거든. 이 사람이 대단한 거는 그런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 때문이 아니라 성찰을 통해서 각성에 이르는 것 때문에 대단한 거지.
그래서 주목할 점은 우리가 그거예요. 구조가 착한 사마리아인의 가능성을 차단했을 때 개인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건가. 그 부분이 전태일이 그 분신을 결심하게 한 아주 중요한 대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겨진 인간적인 희망의 근거 이런 것들은 나는 저거라고 봐요. 마지막에 남긴 말이 배고프다는 거였고, 그 다음에 얘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차를 타고 막 서울로 올라가는데 의자 밑에 숨어들잖아. 근데 할머니가 치마로 가려주지. 그러한 삶 속에서의 어떤 소소한 어떤 유대와 호혜, 그리고 이 인간적인 자각, 본질적인 이런 게 결국은 아까 누가 물어봤던 관념적인 과격성 이런 것에 앞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라는 게 만약에 진보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